내가 알게 된 모든 것. 이 책은 한국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백인 가정에 입양된 저자 니콜 정이 친가족을 찾아 나서며 일어난 일을 엮은 책입니다. 양 부모가 살던 마을은 아시아인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백인 마을이지요. 니콜은 부모님과도 친구들과도 다른 외모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가죠. 하지만 부모님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할 뿐입니다. 그분들은 입양이 너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니콜은 그분들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자신에게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니콜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다고 하네요. 친부모는 사랑 가득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자신의 존재를 숨긴 걸까요? 대체 니콜과 그녀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는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워싱턴 포스트, 타임, 라이브러리 저널 등 20개 이상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을 떠난 뒤 언젠가부터 내 혈통이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중고등학생 땐 자기들이 아는 몇 안 되는 아시아인임에도 나를 좋아하고 받아들여준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대학에 갔더니 나와 같은 아시아인이 수두룩한 것이었다. 곧 평생 살아온 고향 마을보다 캠퍼스가 더 집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마침내 한 공간에 당당히 존재하는 기분을, 교실에 걸어 들어가도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수천 명의 아시아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더는 나를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는 백인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찾은 것에 나는 날마다 안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자기 문화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한국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부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기숙사의 한국계 미국인 룸메이트가 나를 바나나라고 부를 때 분명 그것이 좋은 의도를 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했다. 내게 한국은 먼 나라 중 한 곳일 뿐이었고 현실이라기보단 환상에 가까웠으며 내 한국인 가족은 내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다른 타임라인에 존재했다. 아직 나는 입양의 자리를 내 인생에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었다. 다시 말해 입양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답을 찾는 건 아직 내게 벅찬 일이었다. 내 고향은 포틀랜드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 3개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고향집에 갈 때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간이 달랑 하나뿐인 이 작은 공항에 있는 유색인수를 세곤 했다. 나 혼자뿐일 때도 많았다. 나는 다른 한국인은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18년을 살았다. 부모님과 내가 알마 드라이브의 작은 우리 집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다. 널 어디서 데려왔다니?
식품점에서 사람들이 물었다. 아니면 놀이터에서 물었다. 너 얼마에 데려온 거야? 학교에선 아이들이 내가 왜 자기들처럼 생기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선생님들은 헝가리어로 된 내 성을 더듬거리며 불렀고 내가 바로 잡아준 뒤에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고맙게도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내게 비밀이 아니었다. 물론 그러지 않기란 어려웠을 테지만 덕분에 나는 이전 세대 입양인들이 겪은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입양 사실을 청소년기나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된다든지 아예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된다든지 하는 내가 만난 어느 여성 입양인은 10대가 될 때까지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몰랐으며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와 친척 중 누군가가 그 비밀을 누설해버린 탓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내 입양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잘한 사실들을 조금씩 덧붙였고 결국 나는 부모님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억하지 못하듯 사실상 내가 본 유일한 아시아인이 나라는 걸 언제 깨달았는지 역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유치원생일 때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나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이웃도 건넌 마을 할머니네 이웃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우리 동네의 유일한 카톨릭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닌 유치원, 오후 교실에는 25명가량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전부 백인이었다. 아침 모임과 운동장에서도 전교생이 빽빽하게 끼어앉은 미사 때도 조례 시간과 콘서트, 스포츠 행사 때도 다 마찬가지였다. 죄다 백인 아이들과 백인 부모들, 나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얼굴들 뿐이었다. 5살 즈음엔 확실히 한국인과 아시아인이란 말로 나 자신을 설명할 줄 알았던 것 같다. 학교에서 분명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난다. 어쩌면 시다는 것에 대한 모호한 시각적 이해도 있었을 것이다. 처음엔 우리 반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아이인 게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한 번은 유독 순진에 빠진 반 아이 하나가 내게 물었다. 너 흑인이니?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쉬웠다. 크리스마스 가장 행렬을 할 때 금발의 여자아이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마리아는 검은 머리가 아니었어.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천사들한텐 날개가 있고 노래도 더 잘하니까. 나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유치원 시절엔 그걸 내게 별 고통을 주지 않는 그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였다. 조금 더 자라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차례가 돌아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선정됐을 때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흰 포스터 보드에 가족 사진들을 붙여 가져갔다. 카페 뒤에 반원 모양으로 둘러앉은 반 친구들은 자연스레 왜 사진 속 내 옆에 붉은 머리털에 주근깨가 있는 백인 엄마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인 아빠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묻는 대신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시니? 왜 너만 다르게 생긴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 연유를 설명하느라 내 발표 시간 대부분을 썼지만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면에선 그렇게나 많은 반 친구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에 신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 야릇한 기분도 들었다. 앞으로 입양에 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할 것만 같은 예감이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내가 그 점에 대해 이미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혼자 생각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기대에 찬 얼굴에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마치 내가 신나는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결말이 나오기 직전에 멈춰 일부러 모두를 계속 마음 졸이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부모님 안 만나보고 싶어? 가족 중 누구도 내 친부모를 진짜 부모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최초의 충격을 극복하고 나니 그 아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됐다. 당연히 다른 아이들은 내 친가족에 대해 궁금할 터였다. 나 역시 집착했던 그 미스터리를 그들도 해결하고 싶은 건 당연했다. 그 뒤로 쭉 변형된 형태의 같은 질문을 듣고 또 들었고 더는 그 질문에 놀라지 않게 되었다. 그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을 뿐. 그때 내가 뭘 원하는지가 뭐가 중요했겠는가. 어쨌든 내가 그분들을 만날 일은 없을 텐데. 포스터를 챙겨 자리로 돌아올 시간이 됐을 때 나는 내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뻤다. 여전히 내 역사에 모르는 부분 또는 혼란스러운 부분을 별로 중요치 않다고 되뇌 수 있었다. 반 친구 누구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점이나 내 가족이 자기들 가족과는 다르다는 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해였다. 희망에 찬 커플을 마주하고 앉은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서로의 친구들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입양 가정에서 잘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이 커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리를 주선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너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백인 부모 손에서 크는 일에 대해 확신의 말을 해주러 그 자리에 간 거였다. 내가 동의했다. 나는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왜 망설였을까? 10년 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듣고 자란 이야기를 결코 꺼린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 한 친구가 내게 입양인으로 자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을 때 마치 내가 그걸 다른 경험과 비교라도 할 수 있는 양 씩 웃으면서 냅다 이렇게 말해버리기도 했다. 보통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키우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선택했어. 하지만 재학생의 4분의 1이 아시아인인 대학교에서 4년을 보내고 나니 대처에 영 서툴러져 있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친구, 교수들은 내가 입양됐냐고 물을 이유가 없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룸메이트든 상담 교수든 심지어 내 남자친구 댄 같은 사람조차 그 사실을 개인사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보통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렸다. 간혹 눈에 호기심의 불꽃이 반짝 솟아오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의 두 세계는 서로 8,000km나 떨어져 있었고 완전히 다른 경험의 세계였다. 두 세계가 부딪힐 일은 드물었다. 대학 3학년이던 해 10월, 댄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왔을 때 나는 너무 긴장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댄이
너그럽고 친절한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공통 요소를 찾지 못할 거라는 비합리적인 확신을 한 기억이 난다. 대니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나는 한 가지 대답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우린 그냥 너무 달라. 그 캐캐묵은 자의식, 세상 모든 10대에게 익숙한 청소년기에 과장된 수치심 때문에 10대 때보다는 덜해도 여전히 우리 부모와 내가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확신하는 마음에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두 분은 내 부모라기보다 또래 친구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분은 늘 내게 너는 공부도 생각도 조심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언젠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사실 너 같은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 만일 자기 말을 곱씹는 습관이 있었다면 후회했을지도 모르는 말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알았을 것이다. 가족에게 충분히 사랑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명백히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온 터였으니 나는 우리가 의례 다른 사람들에게 쉬이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알았다. 물론 나의 입양 사실이 그 명백한 설명이 뻔히 존재했지만 나는 그걸 먼저 나서서 언급하지 못했다. 댄에게조차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말부터 하는 건 옹졸하고 잘못된 일로 느껴졌다. 마치 내가 감사해야 하는 무언가를 탓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평범한 가족으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게 무슨 뜻인지 상관없었다. 우리의 차이가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 품에 안기게 된 사연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든 나에게든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쩐지 정이 가는 사람들, 꼭 나의 부모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이 두 사람에게 그 사실이 불편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들이 키울 미래의 아이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당장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들의 눈에 연민과 조용한 격려, 우정의 약속, 그리고 완전히 숨기지 못한 걱정의 물결이 어려 있었다. 그들이 지닌 무언가에 내가 우리 가족에게 품어온 조용한 의구심과 강렬한 방어 본능을 일거에 허물어뜨렸다. 여기에 입양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진 나아가 내가 행복하게 잘 성장했음을 믿을 준비가 된 잠재적 부모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특히 내가 자란 동네에서 나란 존재가 스스로 잘 이해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던 사실을 당신들의 아이도 아무리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들 나와 똑같이 느낄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이들은 내 부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었고 보나마나 그런 사람은 그 누구든 신의로 똘똘 뭉쳐있을 터였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취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낼 정도로 간절히 아이를 원했다. 사랑할 아이에 대한 갈망, 일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갈망에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사랑받았고 별탈 없이 자랐다고 아마 두 사람 아이도 그럴 거라고 말했다. 나는 행복과 안도의 두 미소로 보답받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활짝 웃었다. 두 사람은 딱히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별탈 없이 자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디서든 적응 잘하고 몇 주만 있으면 대학 학위를 딸 테고 손가락에는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분명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별탈 없이 굴러왔고 아마 그들의 아이도 그럴 것이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내게 듣고 싶었던 듣기를 기대해온 말이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였을 것이다. 운동장에서 남자아이 하나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나를 못생겼다고 했고 나는 약간 따끔했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서로에게 던지는 평범한 욕이기도 했다. 녀석이 거기서 멈췄더라면 나중에 떠올리며 그냥 웃을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 다른 비슷한 순간들과 함께 유년기에 티격태격하던 기억 속에 파묻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두 눈을 양옆으로 쭉 잡아당기더니 비아냥거리며 외쳤다. 넌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네 부모님도 널 버렸지. 내 입양 사실을 욕으로 쓴 사람은 그 아이가 생전 처음이었다. 눈을 잡아당기지 않았어도 엉터리 가락에 맞춰 놀려대지 않았어도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을 터이다. 그 아이는 오만상을 지으며 자기 눈을 가늘게 뜨고 뭐가 보이기는 하느냐고 물었다. 나 중국 살람 안 보여. 중국 살람은 무슨 별명 같은 건가?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무엇이나 내가 한 행동을 놀리는 게 아니란 건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아이는 내가 다른 애칭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나 부모님이 바꿔 입힐 수 있는 옷, 쉬는 시간에 벗을 수 있는 안경 따위를 놀리는 게 아니었다. 그 아이의 표적은 나란 사람이었다. 자기가 볼 때 내가 속할 곳이 아닌 게 확실한 이곳에 내가 오게 된 연유를 공격하는 거였다. 나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 날카로운 혀가 반격을 가할 때까지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어떤 안갚음의 욕설도 목구멍에 턱 걸려 저 혼자 사그라지고 말았다. 나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무력해졌다. 마치 저 아스팔트 위를 떠다니는 유령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나의 수치와 침묵에 웃고 놀리는 걸 우연히 지나던 행인이나 목격자처럼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 애는 더 이상한 표정을 이리저리 지어 보였다. 그 와중에도 눈을 힘껏 양옆으로 잡아당긴 손은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그 아이가 앞이 보이는지 궁금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에겐 아마 내가 평소처럼 으스스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을 것이다. 그 애는 나와 카풀하는 사이였고 우리 이웃에 살았다.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 나는 그 아이를 친구라 생각했다. 그날 오후 그의 엄마의 파란 세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애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선 고요하고 깊은 곳에 무언가가, 소중한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애와 다른 반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다시 들을 때면, 그리고 내가 만난 어른들이 내 발음에 외국 악센트가 없는 이유, 혹은 국적을 묻거나 자기들이 믿는 아시아인의 전형과 비교해 나를 평가할 때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됐다. 끝없는 설명을 요하는 것만 같은 내 정체성을 방어적으로 규정하게 될 때마다
어떤 모욕에 대해 알게 된, 그 명칭은 아직 몰라도 의미는 알게 된 그날의 쉬는 시간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버럭 화를 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지도. 하지만 내 이웃의 말이 관역 한가운데 내리꽂힌 그날 이전에도 나는 이미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던가. 어쩌면 아무 권리도 없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이미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 작은 백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느꼈지만 갈 길을 몰랐던 자의식은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식으로 피어났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서로 사는 것도 알고 서로의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종류의 모욕처럼 느껴졌고 내 감정을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두 분은 내가 한국인이란 사실이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라고 줄기차게 말해온 터였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설령 부모님이 놀라거나 화가 났다고 해도 내 앞에서 그걸 드러내진 않았을 것 같다. 두 분 모두 평소 인간 본성에 대해 기대치가 낮은 편이어서 무지한 어린 소년의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잔인함에 아마 그리 충격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입양인이라고 놀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걘 그냥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둘 거야. 아버지도 동조했다. 그렇게 해봤지만 놀림은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가세했다. 그 아이들이 새로운 말을 찾아내 놀리거나 내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로 짓거릴 때 날 위해 나서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유치원 때부터 알아온 아이들이 이제 생판 모르는 남이 된 것 같았다. 적대적이 됐거나 멀어졌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변한 게 없었다. 어쩌면 그들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꼭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우리 학교는 학년이 올라가도 반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 늘 같은 기독교 성인을 본뜬 이름의 남자아이들과 같은 밝은 머리털의 예쁜 여자아이들과 함께였다. 2학년 때 어떤 아이로 인식되면 4학년 때도 6학년 때도 그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놀림은 6학년 때까지는 물론이고 상급 학교로 이어졌다.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더러 같은 말을 들었다. 부모님의 충고를 떠올리면서 눈찢기, 놀리는 노래, 한때 친구라 생각했던 아이들의 냉정한 무관심에 반응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다. 당시 상황을 그나마 알아차린 사람이 있다면 3학기 성적표에 나의 전반적인 침울함을 암시한 2학년 때 담임뿐이었다. 하지만 성적은 늘 좋았고 주위에 선생님들이 없을 때만 표적이 되었다. 학교에서 점점 더 나 자신을 고립시키며 가능한 한 자주 도서관으로 숨어들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나는 그저 늘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당시에는 내게 벌어지는 일을 규정할 말을 몰랐다. 삶을 대놓고 망가뜨리거나 물리적 존재를 지우는 게 아닌 다른 종류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터였다. 책이나 수업에서 언급되던 그런 직접적인 폭력조차 지난 과거의 일로 밀쳐졌다.
내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중학교 통학버스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나머지 세월 동안 남부 오리건에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백인 가족이 있는지 대놓고 물어댄 일은 진짜 인종차별 근처에도 못 가는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들처럼 보였다. 부모님과 나는 두 분이 내게 안전하다 믿은 우리 학교와 동네와 가족 안에서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 건 속으로는 늘 내가 주변 사람들과 똑같다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아. 아이들이 내 눈을 놀린답시고 실눈으로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 어렸을 땐 확실히 아시아인 여자아이보다 백인 여자아이처럼 느꼈고 눈결에 본 거울 속 내 얼굴에 흠칫 놀라며 맘에 안 드는 차이점 목록을 헤아리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꼭 외국인처럼 만난 적도 없는 친부모처럼 생겼을까? 왜 입양이 됐는데도 나는 내가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자주 생각했다. 만약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고 요정이 내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복숭아빛 감도는 크림색 피부와 수영장 물처럼 짙은 푸른색 눈동자, 칠흑이 아닌 금실 같은 머리카락을 달라 할 거라고. 나는 이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었다. 그런 마법, 그런 아름다움만 가질 수 있다면 포기하지 못할 게 없었다. 예쁘기만 하다면, 평범하기만 하다면, 백인이기만 하다면, 모두의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겉모습이 내 안에 실제 하는 좋은 내면과 일치할 터였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어디에서든 사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란 걸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입양을 바라는 그 커플이 내게 백인 부모의 한국인 자녀로 자라는 게 어땠느냐고, 괜찮았는지 마음이 불편한 적은 없었는지 물었을 때 나는 평생 날마다 백인이 아닌 게 불편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백인 부모를 가진 한국인이란 사실은 아직도 가끔 날 괴롭혔다. 마침내 나만의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내 이야기는 여전히 타인들이 나를 보며 기대한 것과 달랐다. 그 커플에게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머리카락을 비비 꼬는 내 버릇을 알게 된 날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아름다운 금발과 너무도 다른 검정 머리카락을 검지 첫 관절에 돌돌 감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다 머리카락이 너무 꽉 끼어버려 나중에 억지로 획 잡아당겨 풀려다가 몇 가닥이 뽑혀 나가곤 했다. 내 머리 왼쪽에 휑한 부분을 발견하고서 놀란 부모님은 나를 샬롯테라 부르는 심리치료사에게 보내 1년 반 동안 놀이치료를 받게 했다. 나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심리치료사와 진료실 놀이방에 들어가 옛날 저택 모형의 장난감, 집 안에서 옷 갈아입기 놀이도 하고 두려움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심리치료사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도 이야기했고 무슨 말이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졌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특별 주문한 아시아인 아기 인형이 트리 밑에서 나왔다. 인형 선물을 받기엔 당시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지만 9살 어느 날 밤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나의 첫 아시아계 미국인 영웅 크리스티 야마구치가
군중의 환호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 나와 닮은 사람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뒤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갈망한 다른 삶에 대한 수십 가지 이야기를 써댔다. 머리카락 꼬는 버릇은 사라졌으며 마침내 더는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버릇에 대한 기억만은 절대 못 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버릇을 떠올릴 때마다 깊고 끔찍한 수치심을 느끼곤 한다.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지만 이젠 절대 타인들이 그걸 보지 않도록 했다. 학교와 이 동네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얼른 자라 집을 나가는 것 뿐이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전처럼 공포나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되었다. 결국 나는 탈출에 성공했다. 우리 부모님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동시에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 젊은 부부를 만나던 즈음에 대학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쳐서 한국인이나 입양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느라 수년째 싸우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나는 내 입양 사실을 두고 인종은 별 상관없다라던 지난날의 관점에 막 의문을 품기 시작하던 차였다. 이제 나는 그걸 편견이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나마 편견이 명명백백한 순간에만 그러했으며 그때마다 자의식에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다. 불현듯 어떤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4학년 땐가 5학년 때의 어느 날 정글짐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백인 여자아이 한 무리가 내 옆으로 기어 올라왔다. 아이들의 미소 띤 얼굴에 나는 어떤 희망이 솟아올랐다. 저 아이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일까? 그중 잿빛 어린 금발 머리카락에 날카롭게 생긴 그 무리에서 그리 예쁜 편은 아닌 아이가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니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당연히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나는 순간적으로 혹해 정다운 말이나 같이 놀자는 초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목소리를 키워 이렇게 말했다. 네 거기는 수평으로 생겼니? 우리 오빠가 아시아 여자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이런 순간들이 다른 유색인들이 견디어낸 것에 비하면 그저 웃고 넘어갈 수준이란 걸 알았다. 그렇지만 혹시 이 희망에 찬 커플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했을까? 입양한 아이의 인종이 당신들에겐 아무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당신들이 어찌 해볼 여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 당신들 귀에는 닿지도 않을 말과 방식으로 끝도 없이 그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경고해 주어야 했을까? 내가 마음을 정하기 전에 두 사람 중 하나가 예상했던 질문을 했다. 니콜 씨도 우리가 입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이미 국제 입양 프로그램을 조사해 순위까지 매겨놓았다. 이미 가장 마음에 드는 아기 이름에 대해서도 의논을 마친 터였다. 거실에서는 여자가 만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고 그들의 안락한 아파트는 중고 가구와 대학 기숙사에서 가져온 포스터로 가득한 손바닥만한 내 자취방보다 훨씬 집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들은 나보다 고작 4~5살 위였지만 진짜 어른이었다.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갖고 부모가 되길 갈망하는 대신 실제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출산이든 입양이든 둘 다든 어떤 방식으로든 갖게 될 자신의 아이를
열렬히 환영해줄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그 계획이 정말 좋기만 한 건지, 내 가족 같은 가족을 만드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할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나의 뇌가, 혹은 아마도 나의 충직하기 짝이 없는 입양인 심리가 내게 주어진 질문을 그 자리에서 지우고 다시 썼다.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론 그럴 것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아닌 누구라도 말이다. 당연하죠.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다. 입양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두 분 아이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내가 엉터리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옳고 그른 대답이란 게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누가 물으면 이제 더는 입양을, 내 입양 사실이든 입양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든 옳고 그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그게 실은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알려준다. 입양인들에게 자기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우리의 이런 경험을 마음대로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당시에는 입양을 완전 무결하게 좋은 것, 모든 입양인에게 이로운 것, 이타적인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 생각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였다. 당시 그 커플에게 확신을 주면서 내가 느낀 좋은 기분과 옳은 일을 했다는 감각은 지금도 생생하다.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을 그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굳이 내가 갖가지 방식으로 겉돌기만 했다는 실상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었다. 미래의 두 사람이 키울 아이는 내가 아니었다. 그들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였다. 문간에서 여자는 나를 한참 동안 포옹했다. 우리 아이도 꼭 니코시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 집을 나오면서 나는 어떤 내적 의구심도 양심의 가책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두 사람에게 한 말은 거짓도 아니고 비겁함도 부정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진짜로 운이 좋았다. 나는 진짜로 감사했다. 만약 내가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려는 중이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려는 중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작도 전에 내가 주저앉혀 버린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는 1973년 봄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고 서부로 넘어가 독립해 살면서 시작되었다. 각각 21와 22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몇 달째 만남을 이어오던 중 어머니가 지겨운 도시 클리블랜드를 떠나 그동안 늘 꿈꿔온 시애틀로 가겠다고 했다. 시애틀은 어머니의 어머니가 전쟁 시기에 이모와 스웨덴 출신 어부, 이모부와 함께 살던 곳이다.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라곤 붉은 머리카락과 급한 성격, 그리고 매연과 시멘트로 가득한 클리브랜드와는 확연히 다른 워싱턴주 시골의 아름다운 녹음에 대한 강렬한 애착뿐이었다. 그곳은 당시 살던 도시 외곽의 작은 농장 마을과는 너무 달랐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식구들과 스테이션 wä건을 타고 대륙을 가로질러 이모 할머니 부부를 뵈러 시애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공기, 자욱한 구름에 둘러싸인 하얗게 눈 덮인 산봉우리, 차가운 바닷물이 찰랑이는 해안가가 있는 이 언덕진 도시를 결코 잊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는 그곳 간호학교에 입학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떠날지 혼자 남을지 결정해야 했다. 그들의 가족은 두 사람이 자기들을 저버리고 떠났다고 원망했지만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다. 두 사람 모두 5 형제 중 맞이였고 부모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을 힘들게 하는 터였다. 결혼식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다. 당시만 해도 헝가리 총각이 다른 동네 폴란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을에 신부 측 친척들이 싸움을 시작하고 끝내는 관행대로 피로연 때 주먹다짐이 벌어졌지만 이 커플을 떠나보낼 때쯤엔 모두가 깔깔 웃고 있었다. 신혼부부는 서부로 떠났다. 하지만 곧바로 시애틀로 향한 건 아니었다. 알래스카 알렉산더 군도 내 네빌라 개도섬에 있는 캐치칸이란 도시의 한 인쇄 공장에서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제의했고 어머니는 같은 동네 병원에 일자리를 얻었다. 부부는 인사이드 패시지 끝자락 작은 집 맨 아래층에 새를 얻어 살았다. 한 발짝만 나가면 잔물결을 일으키며 물 위를 빙글빙글 도는 흰 머리 수리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클리브랜드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에겐 캐치칸의 어부들과 대단할 것 없는 관광업, 거리와 바닷가 테크에 나무 말뚝이 1년에 140일 동안 내리는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풍경이 믿기 힘들 정도로 진기했다. 그게 어머니가 꿈꿨던 변화와 일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하이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볼 기회는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그곳을 좋아했고 마치 개척자가 된 기분이었다. 몇 년 뒤 시애틀로 이사했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도시에 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길 갈망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자신들이 새들어 살던 동네 위쪽 언덕배기 교회에 가보았다. 흰 첨탑이 있는 작은 카톨릭 교회였다. 어린 시절 클리브랜드에서 다녔던 크고 썰렁한 구식 교회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사에도 다들 청바지를 입고 왔다. 사제의 온화한 폴란드 억양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지만 두 사람의 관심을 끈 이는 따로 있었다. 단촐한 베일 밑으로 뭉툭하게 자른 갈색 앞머리가 삐져나온 통통하고 작달막한 체구의 수녀로 어린 시절에 마주한 엄격하고 깐깐한 수녀들과는 영 딴판이었다. 두 사람은 이 메리 프란시스 수녀에게 자신들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고사하고 종교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수녀는 어찌어찌 두 사람을 설득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곧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게 되었고 아버지는 수녀의 노모를 위해 자잘한 심부름을 해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일말의 변명도 없이 교회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 사람 모두 달라졌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믿었다. 두 사람은 하느님에게 자신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기도했다. 전에는 한 번도 신을 찾지 않았던 곳에서 친구를 만날 때, 직장을 구할 때, 일상생활에서 신의 손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리즈를 만난 건 그들이 새로 다니기 시작한 이 교회를 통해서였다.
리즈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항상 만면에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다니는 교인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이 그 자신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1981년 여름, 아버지가 마침내 남부 오리건으로 터전을 옮긴 뒤였고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으며 그중 절반은 생기지 않은 아이를 기다리며 보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입양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기였다. 바로 그 무렵에 리즈가 전화를 걸어 시애틀 어린이 병원에 간신히 살아남은 여자 조산아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울 가족을 찾고 있다고 말해준 것이다. 서두르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늘 아기를 가질 계획을 세웠다. 카톨릭 가정엔 꾸준히 아이가 생겨났다. 이따금 쌍둥이가 태어날 때도 있었고 전혀 뜻밖의 출산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딱 한 차례 임신했고 그나마 몇 주 안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불임 커플은 일반적으로 유산을 겪은 뒤 생물학적 아이의 상실을 슬퍼하고 이후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입양을 도모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에 빠져 몇 년 혹은 몇 달을 보내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다. 유산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생물학적 아이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일 입양이 자신들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라면 임신과 출산 경험을 놓친들 상관없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서는 그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이 전부 대신해 준다면 자기한테도 나쁠 게 없다는 농담까지 했다. 두 사람은 그저 아기를 원할 뿐이었다. 운이 좋아 입양만 할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절대로 되새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리즈가 전화를 걸어 시애틀의 아기에 대해 말해줬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신이 자신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의 친구가 깜빡했다는 듯 아기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덧붙였을 때도 두 사람의 열의는 한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 특히 부모님에게 미리 알려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양한 아이를 간절히 바라왔고 이를 위해 기도해온 그들이었다. 리즈의 전화가 그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겠는가? 나눠줄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의 피부색 따위가 무슨 문제였으랴. 그런 선물 앞에서 인종 같은 것에 주목하는 건 감사를 모르는 꼴사나운 행동일 터였다. 네가 검든 희든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보라색이든 우리에겐 아무 문제도 안 됐을 거야. 부모님은 자기들 딸이 자신들에게 오게 된 이야기를 딸이 이해할 나이가 됐을 때 이 말을 하고 또 했다. 들을 때마다 이 맹세가 내겐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나는 매번 그 말을 믿었다. 리즈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시애틀에서 캣이라는 가족법 변호사를 찾았다. 캣이는 그 한국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하다면 절차를 대리해 주겠다고 했다. 과연 확실했을까? 솔직히 당시 두 사람에겐 아이의 국적보다 위태했던 출생 과정이 훨씬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입양 절차를 시작한 터라 아직 실격 요건 목록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만약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라면 그들은 하느님 앞에 양털을 놓아두기로 했다. 이것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병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조산아들을 본 경험 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훗날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기는 몇 주 동안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던 아기였다. 어머니는 아기가 기계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입양을 진행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느님께 말했다. 두 사람은 부디 자신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물론 아이가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진짜 아이 바로 앞에서 거부 의사를 전하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일주일 뒤에 리즈가 두 사람을 병원 소아과 의사와 연결해 주었고 덕분에 아기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아기는 예정일보다 10주 정도 일찍 태어났다. 아직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눈썹 자리만 약간 보이는 상태였다. 간호사들이 가장 예뻐하는 아기였고 아주 느리긴 해도 조금씩 체중이 늘고 있었다. 나중에 몸 상태가 어떨지 예측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리즈는 그 아기가 호흡기를 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스스로 숨을 쉬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바로 두 사람이 기다리던 신호,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신호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 작은 여자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결정했다. 캐시는 입양 일을 맡은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총 10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기 친부모와 인연이 약간 있었다.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본 적이 있는 터였다. 세월이 흘러 어쩌다 캐시가 그 가게에 다시 들렀을 때 그를 알아본 아기 친모는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다른 변호사를 골랐을 것이었다. 이제 실제 아이가 눈앞에 있었고 두 사람은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했다. 캐시는 아이의 가족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이 될 아이의 가족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부부를 만나기는커녕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았다. 그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그려온 가족이라는 미래는 두 사람에겐 아직 소망 단계에 불과했고 어느 지점이든 너무 힘을 주면 이 불안한 약속이 순식간에 깨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부모 가족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긴 논의를 한다든지 당시에는 매우 드물었던 공개 입양에 대해 논의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 인종 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었고 내 부모는 외부 간섭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와 관계를 다져나가고자 했다. 친부모에겐 법률 대리인이 없었다. 아마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캐시는 그들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 입양 부모의 바람을 전달하고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캐시가 보기에 아이 친부가 먼저 입양 이야기를 꺼냈고 친모는 좀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입양에 찬성해 서류에 서명했고 어쨌든 그들이 캐시의 의뢰인은 아니었다. 그렇게 양측이 비밀 입양에 찬성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2번 다시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이 변호사는 그걸 표준문안이라 불렀다. 양측 모두 특별한 요구가 없는 상태로 서류 절차는 특이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특수 입양으로 간주되었고 취약한 아이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어딘가에 위탁시키는 건 아무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법률상으론 최종 결정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했지만 이 입양 부모는 아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데려갈 수 있었다. 2사람이 각자의 가족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말했을 때 한국인 아기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지 가족과 형제 자매 모두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가족 중 이 여아를 사랑할 능력을 약화시킬 다른 의견 혹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시아 사람에 대해 평소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아시아인이 당신의 딸 혹은 사촌, 손녀 혹은 조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은가? 한참 뒤에 부모님과 할머니는 내 사촌 중 하나는 12살이 될 때까지도 내가 자기 가족에서 태어나지 않았단 사실을 깨닫지 못했노라고 깔깔 웃으며 말했다. 최소한 입양 사실을 아는 친척 대부분은 아이 피부와 머리카락의 멜라닌 색소를 완전히 무시했다. 아이가 어디서 왔건 누구에서 왔건 그 서류들로 인해 아이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아이에 대해 알게 된 지 3주쯤 지났을 때 부부는 시애틀로 차를 몰고 갔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데려오기 전에 우선 킹 카운티의 사회복지사와 면접을 치러야 했다. 앞서 캐시가 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아이 친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진짜로 입양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사는 솔직한 말로 이 부부를 약간 놀라게 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내뱉게 하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복지사는 친부모를 언급할 때 성으로도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다. 성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헷갈려 했는지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친부모는 결혼한 부부였고 엄청 잘 되진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가업이 있었다. 집에는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는 언니들이 있다고 했다. 부부는 아기의 조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수많은 다른 이민자들처럼 의료보험이 없었다. 그들은 의사의 심각한 예측을 믿는 듯 했고 자기들은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말을 못하는 복지사는 통역사도 없이 친부모의 어색한 영어에 기대 최선을 다해 친부모에게 그들의 권리와 마음을 바꿀 모든 기회를 길게 설명했다. 그들이 활용할 만한 기관과 받을 수 있는 도움들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그들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내저었다. 만일 친부모가 입양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이를 되찾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양부모님 편에서 증언할 겁니다. 복지사가 말했다. 그런 정도의 말만 듣고도 2사람은 움찔했다. 저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해드렸어요. 친부모는 새 부모가 아이 병원비 일부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구한 몫은 $3,000가 좀 안 되는 돈이었다. 대부분의 유아 입양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덜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양모가 될 사람은 아이의 인종에 대해 물었다. 아이가 한국인이라서 혹시 제가 알아야 할 게 있나요? 아이한테 해줘야 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든지 하는.
복지사는 그 질문에 놀란 것 같았다. 그는 잠깐 그들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7월 21일 두 사람은 병원 간호사의 품에서 아기를 건네받아 차에 태우고 5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세 차례 휴게소에 들러 우유를 먹였고 9시간 뒤에 골목 끝 자신들의 아늑한 단층집에 도착했다. 부부는 까만 눈과 앙증맞은 코를 가진 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다. 아직 속눈썹과 눈썹도 없고 머리카락도 몇 가닥 안 났지만 볼살은 이미 통통했다. 그들은 아이를 아기 부처라고 부르며 함께 웃었다. 아이는 2, 3kg밖에 안 나갔다. 태어난 지 2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신생 하나 다름없는 크기여서 제 아버지 소나기에 쏙 들어갈 정도였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우 진지했지만 웃는 법도 알아가고 있었다. 아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끄러웠다. 끝없이 옹알댔고 그 와중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톤으로 까르륵거리며 꼭 누구와 대화하듯한 소리를 냈다. 부부는 첫 사흘 동안 자신들 방에 같이 재웠는데 아기는 가끔씩 깨어 기분 좋게 제잘대다가 다시 잠들곤 했다. 계속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후엔 다른 방에 놓아둔 아기 침대로 옮겨 재웠다. 이따금 복도 건너 아기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자기만의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 같았다. 엄마는 작게 한숨을 쉬면서 모든 새 부모가 치러야 하는 첫 의례 중 하나인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농담했다. 아이고, 또 천사들하고 대화 중이구나.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건 아이의 등장은 기존의 모든 규칙을 바꿔놓는다. 아이는 가슴으로 들어와 새 방을 만들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벽을 허물어뜨린다. 그래서 부모가 된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확신을 갈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될 거라고 스스로 되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주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거라고, 그들의 고통은 가벼울 거라고, 적어도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 없는 종류의 것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이 말들을 믿고 어떤 도전도 당당히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낼 테니까. 나의 부모에게 인종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입양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색다른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고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시시때때로 상상해보려 애쓴다. 부모님이 시애틀 어린이병원의 신생아실에서 나를 데려오고 6개월이 지난 뒤 킹 카운티 법원에 출석한 그 겨울날, 내 입양이 최종 결정된 그날을 중년의 대머리 판사가 일생에 한 번뿐인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치 하나 없는 우리 아버지와 주근깨 박힌 크림색 얼굴에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내 이름을 흘림체로 수놓은 분홍 담요로 나를 싸안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부모님은 나의 친모가 결정을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애써 떨쳐버리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며 지난 6개월을 보냈다. 수많은 초보 부모들처럼 우리 부모님 역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길 바랐고 그러면 충분하리라 기대했다. 판사는 두 분의 결정, 나와 오리건주를 상대로 한 약속에 더없이 진지한 다짐을 받았다. 이제 절대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이제 법적으로 두 사람은 내 진짜 부모, 유일한 부모가 되었다. 마음으로 이미 아는 사실에
주의 공식 직인이 꼭 지키는 것에 흥분한 부모님은 판사에게 혹시 해줄 말이 없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처럼 그 판사도 놀랐을지 궁금하다. 이미 예상했던 흑인 아이를 입양하는 백인 부모들에게서 수없이 들은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들려준 대답은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오랜 경험으로 익힌 것이었을까? 그 모든 가족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해주었을까? 아니면 열의에 찬 나의 젊은 부모를 빤히 쳐다보며 따로 생각을 좀 해본 걸까? 그냥 두 분 가족을 흡수하세요. 그럼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이제 그 아이는 두 분 거예요. 수년 전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뒤부터 두 분이 내내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두 분은 판사의 축하 인사에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1월의 차가운 공기에 대비해 나를 꽁꽁 싸안고 법원을 걸어 나와 집으로 향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니콜 정은 백인 친구들과 이웃들의 냉소와 차별 때문에 힘든 성장 과정이었지만 꿋꿋하게 살아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네요.